일단은 지금 조금 졸린 시간이라서 일단 좀 간단하고 그다음에 제 경험상 문제점 있는 부분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R&D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고 진짜 사회혁신에 대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면서 문제점 부분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소 중립에 관해서 우리 아까 바로 지역 현안 과제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 탄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탄소 중립이 지금 결과만 잠깐 얘기하면 6.5조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역 현안이나 이런 사회적인 부분들에 지자체가 역할하는 그런 R&D 부분이 새로운 융합법으로 탄생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융합이라는 것은 제가 2010년도 얘기를 또 한 번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복철 원장님이 저희 원장님이셨고 제가 매년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출연연구소에서 제가 그래도 우수과학자가 돼서 하버드 가서 정말 창피한 정말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창피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융합이라는 겁니다. 무늬만 융합인 거예요. 근데 TRL 단계가 무조건 1단계입니다. 융합은 새로운 부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신이 하는 거 열심히 하고 내가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게 우리가 물리적인 융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학적으로 진짜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융합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뼈저리게 느낀 거라 탄소 중립이고 우리가 순환 경제 부분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순환 경제는 돈이 안 된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혁신하고 그 다음에 우리 R&D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전제가 묻혀져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으로 우리가 새롭게 탄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가 먼저 우리의 결론으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핵심만 보시면 탄소 국경세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이제 바로 플라스틱세도 신설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부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투 레이트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투 레이트 하지 말아야 되는 거가 플라스틱세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탄소 중립이 이렇게 따로 가고 있어요. 문제점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좋은 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에너지, 순환경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결론은 과학기술은 중점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당연한 핵심이고요. 그 안에 순환경제가 있습니다. 폐기물인데 폐기물은 전 세계가 돈이 안 된다고 설정을 했어요. 왜냐? 우리가 아주 밸류어블한 부분들을 1%를 우리가 그 안에서 추출을 하면 나머지 99%는 누가 그 부분들을 맡을 거냐라고 해서 공공재로 먼저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자체가 인프라를 먼저 커버한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입니다. 그래서 순환 경제는 어느 지자체도 피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 중립은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왜 신산업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라는 건데 기존 산업에 연계를 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신산업을 연계해야 되는 건데 우리 지금 사회혁신 오셨으니까 저희가 하나 얘기하면 규제 자유나 이런 부분들은 모든 지자체한테 다 주는 거지 어느 지자체 하나만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큰 부분으로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사회혁신 과제는 이렇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었던 씨들을 가지고 탄소 중립으로 그 많은 예산들을 엄청난 혁신으로 탑다운을 한 사례가 있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사회로 다 바꿀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는 바이든 정부가 지금 2025년에 지금 3,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전쟁이 도래됐는데 당연히 우리가 장기 계획 2050년, 2070년도 필요하죠. 그러나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은 그 많은 예산이 바로 사회혁신하고 맞춰서 우리가 순환 경제 부분들을 빈 공간이 40년 정도가 비어져 있거든요. 그 40년을 빨리 커버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탄소 중립에 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걸 보면 2050년까지 네트 제로라는 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폐플라스틱, 그 다음에 우리 종이들, 생활 쓰레기 이게 전 세계의 가장 새로운 산업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큰 부분으로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종일까요? 생활 쓰레기일까요?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합의한 거는 CO2는 바로 나무가 흡수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다 심는 거는 다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나무가 20, 30년 돼서 우리가 쓰는 종이를 만드는 거죠. 근데 종이를 만드는데 바로 만드는 순간 10년도 아니고 바로 쓰레기로 가는 거죠. 그 쓰레기로 가는 비율들을 줄여야 우리가 나무를 결국 심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탄소 중립에 대한 유럽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느 지자체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럽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또 필요할까요? 여기에 IT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IT화를 하겠다라는 거가 이제 들어가져 있는데 우리는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했던 것도 있지만 IT도 장점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가장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가 사회적인 혁신, 지자체, 인프라 이 부분. 그 다음에 이게 돈이 될 거라는 선정이라는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 경제는 모든 중소기업들을 새롭게 예를 들면 고물상을 ICT로 우리가 지금 CJ 샵 같은 그 부분들을 카본샵으로 다 만들어주는 게 지금의 유럽의 숨은 뜻이라는 거죠. 이제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전월 센터장님이 우리 이때까지 한 부분들은 다운스트림으로 했는데 전 세계는 선진국은 탑다운으로 모든 부분을 로직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지자체에다가 갖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정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가 아니라 바로 정책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과학기술들이 중추적으로 들어가서 많은 예산들이 바로 사회혁신하는데 써줘야 된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국경세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하도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하도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렸습니다. 뭐냐면 이게 무임승차로 이제 간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선진국인 유럽은 탄소 규제에 대해서 선진국이 돈을 많이 냈고 많은 노력을 했죠.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텍스가 약한 데 가서 영업행위를 하고 거기서 생산하고 임금도 낮고 이런 데서 생산해서 다시 유럽에 와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텍스를 안 물고 무임승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임승차에 대해서 거부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염을 시키는 사람, 발생을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것들을 부담을 줘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보면 그런 행위 자체가 개도국에서 하는 것도 탄소를 누출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두 가지 원칙으로 탄소 국경세는 학문적으로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논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탄소 누출 현상을 방지하겠다라는 부분을 두 가지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국경세는 이제 우리나라가 중간에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ICT가 강한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걸 4, 50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우리만큼 ICT도 똑같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냐면 ICT화 하겠다. 그러니까 고물상을 ICT화해서 다 모던하고 새로운 그 잡으로 만들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제품을 만들려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뷰티풀한 그 예술, 우리가 스마트한 디자인 이 부분이 승부를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폐기물을 갖다가 우리가 쓰는데 폐기물을 그대로 쓴다고 인식을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안 사죠. 그러니까
구매하는 데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ICT와 디자인을 그린 서비스로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장 강한 게 ICT와 또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융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품을 만들고 측정을 하고 모든 그 지자체가 이걸 하게 되면 모든 상품이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거나 절감하거나 폐기물들을 쓰면 딱 두 가지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를 직접 활용하고 딱 두 가지입니다. CC의 이유는 결국 뭐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든 마켓업을 하자. 이 마켓업을 한다는 것은 이제 시장이 있어서 제품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품화 하는 거를 누가 먼저 인프라를 만들어주느냐? 바로 중앙정부하고 지자체라는 거. 그러니까 개인 기업이 할 일이 아니라는 그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과학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출연연구소가 해야 될 일은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혁신과 바로 지자체와 삶의 질 모두를 합친 거에 우리가 같이 융합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말고 우리가 그 숨은 뜻의 환경상품 협정이라는 부분들을 산자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고 또 이 관련된 기계나 장치나 이런 부분들은 다 면세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로망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의 기술을 가져가고 우리의 산업을 가져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는 요 마켓을 뚫어야 되는 우리의 또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잘 살려서 ICT와 또 이런 스마트한 그런 부분들을 합치면 바로 지자체 단위로 모든 돈이 개별적으로 부처로 가는 돈들을 어떻게든 지자체에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로 이 이케아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줌마들은 아주 친숙한, 아주 좋고 예쁜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맨 처음서부터 폐기물로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이쁘고 디자인이 이쁘고 그 다음에 싸기 때문에 구매에 강한 거죠.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져야 한다는 부분들이 이제 속으로 들어가면 유럽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기업은 단순히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R&D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여기에 모든 재료들이 목재나 이런 부분들 모두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세이프티하고 또 디자인까지 가고 프로덕트 내구성에 대한 부분까지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이 경쟁력까지 가려면 우리 출연연구소나 R&D 부분이 숨은 그 사회혁신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만들어줘야 결국은 이런 부분들의 시프트가 어마어마한 시프트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어떤 사회를 구현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의로운 사회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정의로운 사회를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그냥 해석을 해서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실제는 뭐냐면 우리 몸을 보시면 돈백이에요. 그냥 열심히 깨끗한 피. 근데 거기에 반은 뭐냐? 더러운 피를 정화하는 정맥산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미 표현을 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가 구현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를 맑게 해주는 그 효과가 뭘까요? 바로 우리 R&D죠. R&D가 그 부분을 맑게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정맥산업을 바로 폐기물 사업이라고 지칭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스탠다드하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한 게 정의로운 거죠. 그냥 들쑥날쑥 내가 잘못하게 다른 부분으로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는 이미 50년 정도의 격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하고 있고 이제 바로 ICT로 가고 있다. 디자인까지 가고 있다. 이런 건데 우리는 그리고 나서 수소, 전기차를 하는데 우리는 요 모래성이 딱 있는 상황에서 바로 우리는 수소차, ICT 바로 간다는 거죠. 이 순환사회 부분을 탑다운으로
잘 사회혁신을 해야 되는 우리한테는 과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성공을 했는데 4, 50년의 격차 부분을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이 사회혁신과 R&D와 지자체의 삶의 질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하고 지역사회 혁신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산업이라고 한 거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들을 우리 폐기물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입법화를 통해서 총리 주도의 예산 흐름을 정한 부분들에 대한 일본의 사례를 하버드에서 케네디 스쿨에서 제일 좋은 그 입법 사례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논하는 사회혁신의 제일 좋은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모든 돈의 흐름을 여기 보시면 50% 정도를 교육, 인적 양성,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민교육 이런 사회가 바꾸는데 6조를 갖다가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3조 정도는 여기 50%를 쓴다. 이렇게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민의식을 다 바꾸려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의식들 바꾸고 사회를 다 바꾸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물질순환까지 해서 그 다음에 신산업까지 가고 일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일원화된 그 부분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거기 R&D가 없으면 우리가 촉진을 못하겠죠. 당연히 R&D는 그 안에 핵심입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가장 크게 국가 경제하고 지방 정부가 100% 돈을 대고 그 인프라를 넣는다. 여기가 핵심인데 왜냐하면 돈을 개인 기업이 땅을 사고 그 부분들을 다 폐기물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은 우리가 경제성을 영위를 오래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장기 회의성을 유지 못한다. 비즈니스를 계속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앙정부나 우리 출연연구소가 이 역할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설정으로 들어가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냐면 대기업하고 공공기업 간에 대한 사회적인 혁신 부분을 무조건 사회적인 기여를 이제 기부 이런 것들은 다 X예요. 다 뭐냐? 사회적인 기여 부분의 혁신 부분은 중소기업들하고 다 파트너십을 해서 모든 상생 비슷한 그룹들이 기부하지 말고 이런 중소기업들을 양성하는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만들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본에서는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가 누가 교육을 하지? 이 사회들을 만들었을 때 누가 교육을 하지라고 했을 때 퇴직 연구자, 퇴직 교사, 퇴직 교수, 퇴직 공무원,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시 재교육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을 때 이 사회적인 혁신에 새로운 고용을 할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연구회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출연, 퇴직 연구자들은 어마어마한 국가의 자산인 거죠. 교사도 마찬가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사회적인 혁신을 중앙정부에서 딱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게 일본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로 일본은 아예 입법화를 대통령령, 총리령으로 해서 다 사회를 바꾼다라고 하고 예산을 다 그쪽에 집중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뭐냐면 6조에서 6억 정도 우리가 활용하는 이런 부분의 사회혁신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반 이상을 거의 사회혁신으로 신산업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광역적인 폐기물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요즘에 우리가 입법화하는 거예요. 광역적으로 폐기물을 이동을 못하게 하는데 그 이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폐기물들이 다 안정하게 처리돼서 이제 물질 부분으로 자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고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여건 산업에 연계돼가지고 어떻게든 특화하자. 예를 들면 제주도는 관광, 강원도는 뭐 다른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새로운 산업, 그 다음에 아주 큰 도시랑 연계하는 부분들, 뭐 이런 충청북도는 IT, 뭐 그 다음에 의료, 뭐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한다라는 부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유럽이 50년 동안 이루었던 걸 20년 역사로 아주 총리산하의 사회혁신을 해서 모든 부분의 21세기 패러다임의 지속가능한 부분들을 혁신적으로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모든 27개의 에코타운을 했는데 다들 에코타운 하면 다들 에코타운만 생각해요. 근데 그 인프라 돈은 100%는 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줬다. 그리고 그 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R&D 혁신을 거기다가 투입했다. 요거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의 돈만큼을 우리가 교육과 인식을 바꾸는데 탄소 중립에 사회적인 혁신에 모든 부분을 바꿨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일본 사람들은 규범이 있으니까 잘 지킨다. 우리나라는 규범이 없으니 잘 못 지키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50년 역사 전을 일본 거를 벤치마킹하면 사회적인 문제점에 불법 매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그 많은 교육을 하고 많은 부분들을 수없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회적인 혁신과 R&D와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은 같은 얘기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래서 이제 폐자원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해서 이제는 천연 자원은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들을 다 원료로 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우리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라는 지속가능한 말들을 너무 쉽게 써요. 근데 지속가능한 말은 서스테이너블리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냐면 우리는 천연 자원을 안 쓰고 우리 세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우리의 손자들은 천연 자원하고 물만 쓸 수 있도록 우리는 폐기물, 공정에서 나오는 것들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경제성이 없더라도 그 부분을 R&D로 해서 써야 된다. 라는 설정이 들어가져 있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유럽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크레들 투 크레들 디자인은 애들 요람이죠. 그러니까 애기가 맨 처음에 태어나서 다시 끝나는 게 폐기물이죠. 그게 다시 요람으로 스타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의 폐기물은 지속 가능성은 크레들 투 크레들 디자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고 그러면 폐기물은 뭐냐? 그냥 폐기물은 폐기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낮은 테크놀로지로 우리가 적정 기술이라고 하면 로텍이라고 착각하는데 스탠포드 같은 데는 아주 효율적인, 고효율적인 테크놀로지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가 바로 이런 폐기물 부분에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낮은 사람들이 테크놀로지가 낮은 것들만 들어간다? 이거는 성공할 확률이 적다는 거죠. 이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세계 1등이니까 알아서 사업화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회적인 혁신은 비저빌리티 결국은 마켓에서 승부돼서 마켓업을 해줘야 결국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 유럽은 4, 50년 동안 한 거를 우리는 뭐냐면 한 기업이 폐기물을 다 그냥 승부해서 그거를 자원화시켜 라고 하는 정책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거고 그래서 자원순환은 경제성이 없는 산업으로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새로운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필로소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 산업으로 다 들어가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학문입니다. 그래서 후진국형, 선진국형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우리는 서스테이너블 인더스트리얼 에콜로지 시스템 정도죠. 뭐냐면 내가 폐기물을 생산해. 그럼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을게. 이 정도 단계예요. 이거는 국가 산업 경쟁력이 훨씬 더 큰 거죠. 아직도 동맥 산업이 더 큰 거지 정맥 산업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포항제철, 현대제철, 이제 시멘트 단지 이런 데 부분에서 인더스트리얼 클러스터라는 부분들로 야 너네 제로 에미션을 지켜. 요 단계는 2단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단계 정도를 우리는 1단계, 2단계 정도를 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뭐냐? 모든 그 수단 경제는 이제 다이나믹 인더스트리얼 머티리얼 익스체인지예요. 뭐냐면 이제 폐기물도 원료고요. 그러니까 비축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뭐 들어가 있냐면 모든 물질을 수급 조절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그 폐기물이 우리가 과학기술로 세이프티하게 돼 있어야 이게 더 이상 정보 부분을 숨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물질 부분들에 대한 것을 넣어서 이제는 국가 환경 경쟁력이 이제 폐기물로 정립이 돼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으니 이거는 누가 할 수가 있느냐? 컨트롤을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사회혁신을 출연연구소에서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탄소 중립이나 예산이나 기획이나 입법화 이 모든 부분이 새롭게 이어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대북이나 신남방, 신북방에 대한 그림이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기후 부분에 대한 좋은 사례가 우리가 ICT 아까 얘기했던 좋은 사례가 바로 기후변화 부분으로 대응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좋은 사례, 실천 사례가 바로 지자체의 궤도국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지금 저희가 한심하냐 현실을 얘기해보면 우리가 쓰레기를 다 환경부에서 3조 정도 우리가 갖다가 지금 6조 정도 처리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중간 처리 업체들이 우리 가정들에서 아줌마들이 분리수거 어마어마 잘하는데 그게 다 섞여져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산업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것부터 혁신을 정말 6주 정도 되는 부분서부터 우리가 사회적인 혁신을 하고 우리 출연연구소에 있는 모든 기술들을 다 넣으면 우리가 바로 이제 기후변화 대응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중앙 부분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 탄소 중립은 지자체의 역할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UN 기구에서 Think Globally Act Locally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우리가 싱크는 진짜 글로벌리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제 모든 활동들은 우리가 조그만 기초지자체 타운으로 하든 우리 마을에서 시작하든 그게 확대돼서 프로빈스로 가든 이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국가 신산업의 창출을 정맥산업으로 이미 설정을 유럽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유럽은 정의로운 순환 경제 서큘레이트 이코노미를 하자라고 들어가져 있고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되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미 1990년도에 3E 소사이어티를 인바이러먼탈 에너지 이코노미를 우리가 소사이어티를 구현하자 그래서 이미 환경, 분화, 그 다음에 산업성, 그 다음에 연방 정부가 우리 폐기물들을 다 입법화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사운드법이라고 해서 건전한 그 부분으로 똑같습니다. 정의롭고 건전한. 왜 이런 말들을 썼을까요? 왜냐? 거꾸로 모든 사회가 폐기물이 정착이 되려면 건전하기도 하고 폐기물들이 정말 자원으로 하려면 모든 부분들이 표준화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썼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모든 예산들을 써서 사회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게 돈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하려면 탄소 중립에 대한 많은 6조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과 지자체의 균형 발전이 아니라 균형 발전이 기존 산업에 오리엔트된 순환 경제에 빨리 연결돼야 되고 사회 혁신은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50% 정도의 돈을 많은 부분에 쓴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 혁신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가 제 얘기가 아니라 일본의 사례를 가장 대표로 미국에서 칭송한 가장 잘 돼 있는 그래서 유럽이 50년을 혁신을 했는데 일본은 20년 만에 사회혁신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하버드에선 제일 잘 된 사례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거를 배웠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 한국이 이 부분을 우리 출연연구소에서 이런 기회를 가졌을 때 바로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우리 고용주 원장님하고 파리협정에 가서 우리가 실제로 같이 있었는데 그 안에 바로 뭐라고 돼 있냐면 바로 과학기술과 돈이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있는 물을 오염시키는 속도보다도 우리가 보존하는 속도를 유지시켜야 되니 과학기술이나 많은 투자들을 더 많이 해서라도 이거 오염하는 속도를 빨리 막아야 된다 라고 해서 기술 메커니즘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도쿄 의정서들은 다 외우면서 파리 협정서는 트럼프 때문에 많은 기술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강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과학기술과 교육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산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가 없냐면 지자체의 성공 사례가 없죠. 요게 이제 사회혁신 사례가 없는 거죠. 요거를 탄소 중립으로 잘하게 되면 우리는 아시아가 바로 우리의 비즈니스 발판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기후변화의 본질이 저는 원래 자원공학을 나와서 사실 물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혁신 이 과제를 하면서 또 파리 협정서에서 기후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기후변화 협정서 바로 뒤에 빌 게이트가 바로 화장실 어워드를 주는 거를 제가 스스로 봤습니다. 이걸 보고 왜 이제 이 기후변화를 가지고 화장실들을 연구하는지를 저는 몰랐다가 실제로 알게 되고 또 하버드에서 융합을 한다고 그러면서 예일하고 어떤 연구를 하냐면 지금의 연구죠. 10년 전에 몰랐던 연구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뭐냐면 물에서 우리가 필터레이션하는 그런 여과 부분을 피를 정화해서 바이러스를 필터레이션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들. 근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하고 필요할까 미래 사회에 그랬는데 지금의 사례가 우리가 지금 도래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시면 기후변화만 생각하는데 climate change and water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터는 우리가 드링킹 워터 부분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도 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물을 연구한다고 아니 왜 물까지 연구하지? 라고 하는데 무조건 물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연구를 해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오폐수, 우리가 휴먼 웨이스트 부분들의 이 부분들이 똥물, 오줌물이네요. 이 부분이 우리 질병을 감추는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빌 게이츠의 마지막 얘기인데 지금의 우리의 코로나 부분은 예언을 했죠. 근데 그 뒤에 얘기는 아무도 안 봅니다. 뭐냐면 인분 안에 요 투명한 부분에 이질균 20억 마리, 기생충 10만 마리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져 있는데 결국 우리가 화장실 부분이 깨끗하지 않아서 위생 부분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저희의 연구를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생활 쓰레기의 감량 부분에 기저귀 연구를 합니다. 제가. 근데 이 기저귀 연구를 하는 이유가 저는 1세대 여성과학자라 저희 어머님이 키우셔서 저는 아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서 이거 공부를 해서 제가 한 건데 한 명의 아기가 5,000개의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한 30개월 동안에. 근데 우리가 데일밴드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엄청나게 물이 숭숭숭숭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에 오줌을 몇 번씩 싸도 이 부분이 오버플로우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기저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PP, 플라스틱이 들어가져 있고 그 안에 오줌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똥 오줌도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펄프도 들어가 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든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게 이제 일본이 타겟을 한 건데 제가 조금 있다가 요양원을 가게 되면 거꾸로 어린애는 요만한 기저귀를 있지만 어른들은 요거 한 번 쓰는 기저귀가 어덜트 다이퍼스는 10배 정도 큰 거죠. 그러니 한 번 정도 이제는 건강한 할머니들과 할아버지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돼 있어서 거꾸로 보시면 2055년 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60년도에 모든 부분 60살 정도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80살까지 100살까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요양원에서 나오는 이 기저귀 문제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일단 미세 플라스틱하고 플라스틱 부분들은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플라스틱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은 많이 들어서 문제가 되는 줄 알겠지만 이게 생활 쓰레기에서 나온다고 생각 안 하고 다 해양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 100% 생활 쓰레기에서 나가는 거고 이 부분들이 노란색이 다 오염되는 상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그런데 기후변화하고 미세 플라스틱하고 무슨 관계야? 라고 하면 호주가 일회용 쓰레기를 플라스틱을 제일 많이 1번이고 미국, 한국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플라스틱을 얼마만큼 먹냐면 5g 신용카드 하나 정도를 먹고 산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사회적인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 부분들이 분해도 안 되고 이런 거는 너무나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 플라스틱 문제는 이걸 보시면 굉장히 심각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이 버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2050년이 되면 글로벌 이머전시로 이제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거의 고기 하나, 물고기 하나에 이제 플라스틱 5-6개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북극도 그다음에 농업을 할 때 물에 대한 양분이나 이런 것들에 통로가 안 간다라는 부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래서 뉴 플라스틱 이코노미는 이제 새로운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플라스틱은 이렇게 경량화하는 차로 만들려고 유럽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의 플라스틱 바틀의 캡들을 모아서 이제 이런 새로운 차의 바디로 만들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기술이 아주 선진국으로 갖고 있어도 모든 시스템의 사회적인 혁신이 비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혁신을 모으고 아까 맨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속 가능성에서 퍼버티, 빈민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로 아까 고물상을 ICT로 할 수 있는 건 그 고물상한테 개인적으로 우리가 출연연구소에서 기술 이전해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인프라에 우리가 CJ 24시간 그 세븐일레븐 같은 샵을 카본 네트 제로 샵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제 시스템으로 폐지도 모으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플라스틱도 모으는 시스템이 바로 사회혁신 과제고 이게 바로 유럽에서 서큘레이트 이코노믹의 본질이다. 근데 미국은 이런 부분을 플라스틱을 1달러씩 캘리포니아에서 모으는 부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ICT 강국이니까 카본 머니 할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과기부 장관님이 딱 보시더니 이거 경제성이 돼? 이렇게 유영민 장관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마지막 설명한 것만 말씀드리고 인프라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택시값을 거기가 카드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돈을 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5년 정도에 그 택시 이 단말기가 생겼습니다. 택시 단말기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택시값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본 머니 시스템을 우리가 ICT로 굉장히 인프라를 깐다고 해서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산업이 육성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인프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만들어 놓고 바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사회혁신과 과학기술이다. 이런 것이 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